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이번 시간은 미디어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미디어의 모빌리티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영화 산업이 여태까지 어떻게 올라오고 내려오고를 반복하면서 지금 미디어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화 산업의 시작, 그러니까 영화를 최초로 만든 게 이제 루미에르 형제로 알려져 있잖아요. 1800년대 후반이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이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물론 각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헐리우드를 기준으로 한다면 1920년대에서 30년대 정도가 이제 그 완전히 영화 산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성장을 막 이제 크게 해가는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헐리우드가 황금기를 30년대에 맞죠. 그리고 40년대 중반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194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 뭐 MGM 아니면 폭스나 워너같이 큰 영화사가 제작과 상영을 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CJ와 롯데가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영화사의 수직 계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화사가 속된 말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고, 이런 식으로는 다른 영화사 작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걸 법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공정거래법의 위법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파라마운트 니네는 이제부터 영화 상영은 하지 말아라. 영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니네 파라마운트 극장은 없애버려라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례 이후로 모든 헐리우드의 큰 영화사들이 영화 극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MGM도 극장을 팔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요즘에 진행이 되고 있죠. CGV나 롯데도 지금 수직 계열화가 너무 심하니까 극장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요 파라마운트 판례 이후로 어마어마한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사실은 극장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특히 극장 매점 사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팝콘이나 뭐 이런 스낵을 파는 게 사실상 극장 수익의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더 이상 헐리우드가 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극장에서의 수입이 다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불경기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작은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뉴 할리우드라는 굉장히 제작비가 작게 들지만 새롭고 재밌는 영화들의 탄생에 기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0년대는 사실 뭐 50년대, 그러니까 48년이니까 50년대부터 hollywood의 불경기가 시작됐다면 60년대는 세계적으로 영화 불경기가 다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텔레비전의 출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로 시작이 되고, 60년 여기도 50년대 텔레비전의 인기가 너무 커지면서 사실상 이중 불경기가 시작이 이미 됐다면, 조금 늦게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텔레비전의 그 수요가 올라가면서 영화 산업이 완전히 사양 산업이 되죠. 근데 여기가 미국보다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경기의 정도가 더 심했던 게, 일본은 도호, 다이에이, 니카츠, 쇼지쿠, 도에이가 5대 영화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롯데, CJ, 뉴 뭐 이런 큰 데인 거죠. 큰 영화사들이 모두 파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파산 일보 직전으로 이런 거죠.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사놨었어요. 이 영화사는 뭐 부동산 놀이를 했는지 부동산이 많았었는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니카츠 같은 경우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니카츠가 가장 오래된 영화사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글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뭐 CJ급 거의, 그러니까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니카츠가 지금 우리가 일단 너무 힘드니 체면 치레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에로 영화를 만들자. 왜냐하면 에로 영화는 꾸준히 팔렸거든요. 그래서 니카츠가 극장용 에로 영화 산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DVD 시장 뭐 이런 거 전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니카츠의 그 명예가 있잖아요. 일본의 가장 큰 영화사라는 명예가 있어서 그냥 3류 에로 영화가 아니라 거장들이 만드는 1급 에로 영화를 만들겠다고 만든 레이블이 니카츠 로망 포르노라는 굉장히 특이한 레이블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70분인데요. 영화가 70분의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가 10분에 한 번씩 섹스씬만 넣어주면 되는 영화였어요.
그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대신 뭐 되게 기하학적인 미장센을 쓸 수도 있고 캐릭터 줄거리 장르 모든 걸 다 작가에게 맡기는 거죠. 다만 섹스씬만 넣어주면 니카츠가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망 포르노에 모든 그 난다긴다 하는 예술 영화 감독들이 다 몰렸어요. 근데 섹스씬 7번 넣어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니카츠는 이 로망 포르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오히려 그 망하기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1100편의 니카츠 로망 포르노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니카츠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배가 아픈 도우와 다이에이가 각각 자기네들의 에로 레이블을 만들어요. 아, 그럼 우리도 이렇게 극복을 하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이에이인 것 같은데 핑키 바이올런스라고 해서 여성 마피아 에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여자 야쿠자고요. 근데 그 야쿠자들이 항상 그 누드로 나오죠. 근데 이제 칼도 쓰고 총도 쓰고 하는. 그리고 그 영화를 벤치마킹하는데 한 것이 사실은 한국의 조폭마누라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에로 버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영화의 불황기를 극복을 했어요. 사실은 극복한 이상이죠.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거의 90년대에는 니카츠가 옛날에 그 명예를 되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2000년대가 넘어가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사실 70년대 혹은 60년대 일본의 이 에로덕션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에로덕션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텔레비전 시대로 전환하면서 영화 산업의 이제 강구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한국은 큰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헐리우드 같은 경우 영화가 너무 힘드니까 돈을 조금 더 써서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좀 줄이다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차라리 텔레비전을 넘어설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만들자라고 한 게 조스라는 영화의 탄생이고 그 다음부터 스타워즈에서 블록버스터의 왕국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같이 그런 파격적인 우리 그런 오늘부터 에로 영화를 만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굉장히 애매했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냥 텔레비전의 직격탄을 그대로 흡수하고 70년대에는 몇 가지 그 호스테스 영화라고 불리우는 그런 여성 성노동자를 주제로 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선택을 약간 좀 따라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성적 에로티시즘이 강한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것 정도로 그냥 불황을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줍니다. 극장 수가 반, 제작편 수는 반 이상, 횟수도 반, 보급률은 늘어나고 이 정도이고 사실은 이 정도보다 더 심했던 나라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도 뭐 역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영화 산업이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전반적인 영화 불황기를 세계적으로 거치면서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강구책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영화 산업이 워낙 큰 나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뉴 할리우드라는 이건 장난 아니고 하나의 운동인데 그래 할리우드야 너는 여태까지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우리 이제 되게 작지만 예술적인 영화를 만들자. 이제 진정한 영화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대가 역설적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프로듀서들이 작고 예술적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졸업이라든지 미드나잇 카우보이 같은 영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헐리우드가 무너지면서 더 좋은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역설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에선 나는 이런 간질간질한 영화를 못 만들겠다. 차라리 나는 옛날에 헐리우드에서 그 하나 받고 하나 더 이게 도박을 한 거죠. 오히려 더 큰 영화를 만들겠다 해서 조스같이 큰 영화, 스타워즈나 뭐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리우드식 방법이 먹힌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섹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해서 더 저예산이죠. 사실은 더 저예산으로 굉장히 야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강구책이 된 거죠. 이제 영세한 영화사들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섹스플로이테이션 영화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때. 근데 이때 미국도 검열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전 제작 코드라고 해서 그 코드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68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랑 관련이 있죠. 아니었으면 이것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워낙 그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영화도 영화지만 문화를 전반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소설도 그렇고 뭐 그 당시 연극도 그랬다 그러고요. 영화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통제가 심했냐면
가난한 것도 못 내보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만희 감독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개봉 불가를 받고 최근에 사실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갇혀 있었던 이유, 그 영화가 갇혀 있었던 이유는 그 휴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연인이 너무 가난했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얘네는 너무 가난하니까 좀 밝게 바꾸고 분위기를 남자는 군대 가는 걸로 끝내라. 그게 이제 박정희가 원했던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이만희 감독이 그걸 이제 싫다고 거부하면서 여태까지 필름이 이제 빛을 못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통제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텔레비전 보급률이 50배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화 산업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5대 영화사가 다 에로덕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영화사의 그런 자존심은 좀 내려갔지만 돈적으로는 그래도 회수를 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0년대 다시 영화 산업이 호황기를 맞아요. 근데 이건 물론 헐리우드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80년대까지는 전두환 정권이 또 검열을 하고 뭐 그때도 이제 텔레비전이 컬러 텔레비전으로 전환하면서 영화 산업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90년대 기획영화 시대가 되면서 한국 영화가 갑자기 또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는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또 약간의 영화의 호황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여기에다가 해놨는데 7, 80년대가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 조스와 스타워즈랑 인디애나 존스가 너무 크게 잘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한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게, 조스와 스타워즈와 인디애나 존스의 특징은 기념품을 또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이거에 관련한 영화 상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시락 가방서부터 그 스타워즈는 그 검도 있고 뭐 팔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헬멧서부터 인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처음으로 영화가 극장 바깥에서도 팔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 안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티셔츠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 블록버스터는 프랜차이즈화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PPL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로키나 이티 같은 거는 이제 80년대 영화지만 이런 영화들도 블록버스터 영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영화들이 다시 극장 관객을 몰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볼 수 없는 스케일의 영화니까요. 이티 같은 거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죠. 90년대에 들어가면 이 극장 티켓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사실상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도 뭐 텔레비전이나 이때 MTV 시대가 열리면서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영화 산업은 올라갑니다. 그 영화 산업이 확장을 하죠. 특히 비디오 시장으로. 비디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거에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DVD 시장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요때 블루레이는 뭐 상대적으로 성공을 크게 못했기 때문에 이 DVD까지는 정말 영화의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다만 극장 사업이 조금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2000년대에 가서는 최근에 여러분이 아마 내가 뭐 극장을 만약에 자주 안 가신다면 그럼 내가 무슨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까 이렇게 따져보시면 아마 상당 부분이 마블 영화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영화사마다의 그 수입을 보시면 마블 영화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마블이 아니라면 디즈니표 애니메이션, 뭐 겨울왕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실상 영화 산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넷플릭스나 지금 아마존 뭐 같은 스트리밍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90년대까지가 영화 사업의 진정한 호황, 그러니까 두 번째 호황기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지금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영화 산업의 굉장히 큰 위기이자 갈림길이라고 보고요. 영화 산업과 극장 산업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이 극장의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넓어졌던 영화 그 컨텐츠 산업이 넓어지면서 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상호 파괴적인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호 공존이 아닌. 스트리밍 산업은 넷플릭스 말고도 많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워너도 시작할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겠지만 일단 넷플릭스의 예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넷플릭스는 97년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한 달에 얼마 내고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비디오 가게였어요. 비디오 가게 체인. 근데 그게 오프라인 비디오 가게가 아니라 온라인이에요.
그럼 온라인으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뭐 보고 싶은 영화 3개를 보내면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 DVD가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한국을 생각하면 비디오 가게가 그렇게 크게 그 체인점화가 아니었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90년대 미국, 2000년대까지 미국의 대부분 비디오 가게는 다 체인이었어요. 헐리우드 비디오와 블록버스터 이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연체료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이 그 DVD를 빌리는 값보다 그 연체료로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을 했는데 넷플릭스는 no lay fee가 얘네의 그 카피라인이었어요. 아예 연체료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신 프로를 불려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큐업을 한다는 거 보고 싶은 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영화들을 리스트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DVD로 보내줍니다. 우편을. 그리고 이 DVD로 보내주는 형태는 주말에도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말에는 우편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블록버스터가 어레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한 2, 3년 만에 넷플릭스가 거대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디오 가게 안 가도 되고 한 이틀이면 오니까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스트리밍 사업을 2007년에 시작하는 거죠. 지금 따지면 그래도 15년도 안 된 얘기예요. 넷플릭스가 사실은 되게 빨리 발전을 한 거죠. 지금도 놀라운 성장 속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장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 레이프예요. 연체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거만큼이나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건 토요일 배송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다 왔어요. 근데 미국은 뭘 주문해도 배송이 느리기로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총알 배송하고 빨리빨리 오지만 거기는 빠른 걸로 해도 3, 4일이 꼭 걸리는데 이 넷플릭스 DVD만큼은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내가 가서 빌려오는 것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냥 오늘 일하고 갔다 오면 내일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그리고 주말에 사실은 사람들이 영화를 몰아보기 때문에 이 토요일 배송이 굉장한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주말 배송이 안 됐다면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선호 영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영화를 몇 개 보면 알아서 골라줘요. 그 취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뭐 영화 전공자니까 크게 그거를 참고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영화를 볼지 모르는데 얘가 시대별로 막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 이 4번째 요인이 넷플릭스의 굉장히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위 뭐 이런 거 한참 나올 때 중간에 게임을 하다가 얘가 이제 2-3시간 쉬고 싶을 때 중간에 영화 한 편 보는 게 너무 좋은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좋은 스케줄. 그래서 이 게임 업체랑 아예 협력을 해서 넷플릭스 DVD를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게임 인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게임 인구를 그대로 영화의 그 넷플릭스 커스텀으로 흡수를 한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이 당시 아마 그 파운더가 굉장히 어렸던 걸 알고 있어요. 넷플릭스의 그 파운더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작은 도시들이 많잖아요. 뉴욕, LA를 제외한 좀 산간지방 이런 데서 이런 게임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흡수한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넷플릭스가 2007년에 스트리밍을 시작하고 나서 5만 대서 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스트리밍을 하면은 뭐 그럼 내 영화 내가 여기다 하면은 이거 해킹돼가지고 전국에 다 뿌려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영화를 컴퓨터로 본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한 번 욕을 먹고 또 두 번째 뭘로 욕을 먹었냐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만들겠다고 뛰어들 때부터 모든 영화사가 다 반대했죠. 워너, 폭스, 디즈니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영화를 만들면 그만큼 뺏기는 거잖아요. 자기 영화 산업을. 근데 사실은 했죠. 그리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넷플릭스에 옥자도 있고 뭐 로마도 있고 여러분 아는 영화들 많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넷플릭스를 안 좋게 보는 영화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영화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은 거는 뭐 맞는 이유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따지면 넷플릭스와 지금 앞으로도 나올 스트리밍 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스트리밍 산업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저는 순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넷플릭스가 딱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미드나 영드를 떠올리시겠지만, 그러니까 좀 작은 나라의 콘텐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스웨덴 스릴러, 아니면 뭐 아프리카 어디에 무슨 패밀리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전혀 넷플릭스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나라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주의의, 헐리우드주의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넘는 시도를 지금 넷플릭스가 한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넷플릭스가 큰 감독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뭐 봉준호나 마틴 스콜세지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영화, 예를 들어 뭐 윤희에게, 아니면 대관람차 같은, 지금 여러분 제목도 거의 모르실 그런 독립영화들을 넷플릭스가 사실은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와 같이 작업을 하는 한국 감독들 중에서 작은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얻으니까 넷플릭스에서 기회를 얻은 거죠. 물론 뭐 그게 또 굉장히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 요인도 굉장히 좀 넷플릭스가 최근에 한 일 중에서 좀 장하다고 생각이 든 게, 예전에 헐리우드가 다른 나라에 빼앗겼거나 뭐 저작권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아니면은 제작비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중단된 프로젝트 같은 걸 넷플릭스가 자기만의 자본력으로 사오거나 아니면은 완성하게 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손 웰스가 이 영화를 20몇 년 동안 만들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 미완성 영화를 중동의 어떤 왕자한테 뺏겼습니다. 그 돈의 이유로. 근데 그거를 헐리우드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실상 헐리우드 사람들끼리 모금만 했어도 저 같으면 갖고 올 수 있었던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넷플릭스가 그 거금을 들여서 중동의 왕자에게 이 영화를 다시 가져와서 완성을 해서 재작년에 개봉을 했죠. 근데 이거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동화 같은 그런 일을 넷플릭스가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의 여태까지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걸 하지만, 돈도 많이 벌지만 넷플릭스 영화는 예술적이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이었죠. 거기서는 예술 영화가 나올 수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로마로 깨졌죠. 로마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이었나요? 상을 받으면서 완전히 예술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 아이리시맨, 결혼 이야기, 뭐 두교황에서 넷플릭스 영화가 4편이 지금 아카데미에 올라갔잖아요. 작년 올해 기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완전히 인정을 받은 상태죠. 사실 제가 넷플릭스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건 상찬이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극장 사업과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사실은 제 관심사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영화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극장 산업은 특히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말하면 10년 후에 사람들은 12,000원을 주고, 혹은 뭐 더 큰 돈이겠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영화 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반 이상은 극장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다른 이유로 극장은 어떻게든 연명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건 뭐 돼봐야 알겠지만 스트리밍 사업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는 확실해요. 모바일 매체가 조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뭐 웬만한 분들 다 가지고 계시지만, 제3세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실 스마트폰 쓰지 않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 나라들까지 분명 모바일 매체가 들어가면서 콘텐츠, 특히 스트리밍 사업은 늘어날 것이고요. 모바일 매체 확장으로 콘텐츠 수요 역시 늘어난다는 건 전화기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모바일 매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랩탑, 전화기가 지금은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 사실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실패한 매체라고 봐야 되지만, 콘텐츠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뭐 그건 자명한 진실이죠. 그리고 지금 영화의 운명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암울하게 슬프게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라는 스타일의 영화와 저거는 드라마지라고 느껴지게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화 따로 드라마 따로였다는 거죠. 근데 점점 영화와 드라마 혹은 스트리밍용 콘텐츠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리즈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카데미 받았던 기생충이 조금 있다 HBO의 드라마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화라는 매체를 떠난 거죠. 이제 드라마 매체로 다시 탄생할 것이고, 연상호 감독의 지금 이제 드라마죠. TVN 드라마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2시간짜리 장편 영화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또 매체의 그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영화라는 것의 하나의 매력, 그리고 드라마라는 것의 하나의 매력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진 시대가 온 거라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틀 건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미디어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전적인 형태의 영화, 그리고 그 고전적인 형태의 영화를 보는 방법 혹은 장소라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은 영화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화라는 형태를 가진 콘텐츠는 양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건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의 모빌리티도 더 넓어질 것이고 확장할 것이다. 다만 고전적인 형태의 어떤 영화 보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그것은 좀 암울할 수 있죠. 극장에서 보는 영화가 점점 그러니까 극장 관객이 줄어들 것은 아무래도 좀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미디어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영화 산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